안녕하세요. 저희 2018년 제16회 B형 기출해설 특강 계속 진행합니다. 자, 2교시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보면은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화 과정에서 이 진단주의, 기능주의와 진단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진단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17년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기능주의가 오토 랭크의 기능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논쟁이 있었죠. 25년간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메리 리치몬드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제 1917년에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는데 이건 진단주의입니다. 기능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오토 랭크죠. 자, 이 기능주의라고 하면 틀리고요. 진단주의죠. 자, 과거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현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진단주의죠. 메리 리치몬드 이 사회 진단이라는 책은 플렉스너가 1915년 우리한테 전문지가 아니야, 니들. 이렇게 하고 나서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정신분석 이론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우리도 전문가야. 우리도 치료자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주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자기 의지. 기능주의는 self will. 즉 클라이언트가 자기 의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자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3번이 맞죠. 자, 여기 시간 제한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하는 거. 이 진단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이제 기능주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단주의, 그다음에 여기는 기능주의. 자, 반대로 해놨고요. 3번이 맞죠. 그죠?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왜? 요게 바로 자, 3번 문제. 요건 금방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능주의.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준 이념들이 있는데요. 인도주의 박애 사상. 그다음에 사회 진화론. 그죠? 그다음 이제 민주주의, 개인주의, 그다음에 종교적 윤리, 다양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 이건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평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동등한 관계 강조 맞아요. 자,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받는 자 입장에서 주게 되죠. 우리가 인도주의 박애 사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죠? 무조건적 봉사. 기억나세요? 예. 일방적으로 주는 자가 주는 봉사로 되게 되죠. 자, 근데 민주주의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평등. 그래서 여기는 조건적 봉사 또는 뭐예요? 선택적 봉사. 그죠? 따라서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은 중요시 여기고요. 서비스 이용자의 정책 결정에 참여다. 자, 최소한의 수혜 자격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죠. 수혜 자격의 축소, 열등 수급의 원칙, 즉 열등 처우의 원칙. 그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또는 개별화 사상이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제 그 빈곤이나 장애의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혜 자격을 강조한다. 즉 수혜 자격의 축소. 이런 게 이건 이제 개인주의와 관련된 것이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이에요. 자, 우리나라 윤리강령,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요. 연도로 알아야 할 것은 이게 2001년 3차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윤리강령 전문 그 다음에 윤리기준 6장 그 다음에 4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윤리기준 6장이요. 먼저 사회복사의 기본적 태도와 관련된 윤리기준. 그죠?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동료. 그죠? 뭐 꼭 순서를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어요. 사회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문제. 자, 윤리강령에서는 세 가지 패턴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윤리기준 6장 중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윤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거나, 또는 46개의 조문 중에서 하나의 조문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가 윤리기준 6장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물어보거나, 또는 그렇다면 46개 조항을 5개를 제시하고 그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거나.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윤리강령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조문을 46개 조문을 자꾸 눈으로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간에 나왔던 것들을 어디를 틀리게끔 냈는지 그것도 잘 봐야 하고요. 근데 1번은요, 이건 아예 윤리강령이 아예 없는 조문입니다. 뭐 이건 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기출 논점을 공부하고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사회복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공부하세요. 자, 사회복사의 역할. 브로커. 중개자. 중개라고 할 때는 연결, 연계, 의뢰, 소개 이런 말 나오면 다 중개자예요. 그죠? 소개, 중개자. 근데 중재자, 미디에이터. 중재자는 갈등, 의견 차이나 갈등을 사회복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죠. 갈등 나왔죠. 맞아요. 옹호자, 학교 당국에 편의시설을 요구한다. 맞죠? 조력자, 찾도록 도와준다. 맞아요. 모두 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도 조력자에 해당되죠. 지금 이 사회복사의 역할도 이거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들이 나는 어려운데 라고 하면 기출 논점이 잘 간파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사회복사가 면접 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 질문을 받았다. 이 사적 질문 다루기와 관련된 것이죠. 이건 간략하고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원래 초점을 다시 돌리는 게 좋죠. 1번이 맞아요. 자, 근데 2번.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첩적인 질문. 자, 피해야 할 질문에 중첩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폭탄형 질문. 자, 클라이언트의 침묵은 저항이므로, 자, 이 침묵 다루기와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침묵 다룰 때, 침묵할 때 침묵으로 대응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침묵을 탐색해라. 화제를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침묵의 이유를 알 때까지 질문한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대화를 지속하게 만들면 안 되죠. 자,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기 탐색을 위해서 해석을 반복한다. 자, 여기 해석.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요. 이게 사실은 조금 깊게 물어본 겁니다. 자,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석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해석 후에 충분한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분석집에다가는 이거 제가 해석 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거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여기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자, 바람직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질문. 유도 질문 좋지 않죠. 그죠? 중첩형 질문, 그 다음에 유도 질문. 뭐 이건 뭐 다 아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1번도 이거 쉽게, 그러니까 5번에 1번 이거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6번 보면 통합적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실천에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초한다. 맞죠? 이 생태체계적 관점은 통합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입니다. 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 그 다음에 환경 속의 인간, PIE.
이게 바로 통합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이에요. 맞아요. 자, 개인과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것도 맞죠. 사회복사는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의 실천까지 다양한 체계에 개입합니다. 근데 여기 4번 보면은 인간의 초점을 두는 환경에 초점을 두는, 자, 인간의 초점을 두거나 환경에 초점을 두는 이궤도적 접근, 투트랙 어프로치인데요. 우리가 이거 뭐예요? COS하고 SHM, 자선조직, 인보관. 여기는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한테 뒀죠. 여기는 사회 구조에서 찾았죠. 즉 여기가 인간이죠. 여기가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가 COS가 개인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니까. 여기는 사회 구조니까 사회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회 개혁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보관 운동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COS 그 다음에 SHM 인보관 운동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가 바로 이궤도 접근이에요. 이것은 통합 방법이 아니라 방법론이 분화된 거죠. 환경, 인간과 환경, 인간의 초점, 환경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 통합 방법론은 어떻게 해요? 듀얼 포커스, 즉 이중적 초점이죠. 이중적 초점. 이게 뭐예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 균형. 둘 다의 초점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속의 인간이죠. 그래서 이궤도 접근은 통합 방법이 아니라 방법론의 분화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일반주의 실천, 제너럴리스트. 통합 방법이죠.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전문직의 분화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4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 방법의 특징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었죠. 맥마은이 말한 통합 방법론의 이 특징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적 문제는 두세 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실천론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이게? 접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사정한 걸 가지고 개입 계획을 세울 때, 즉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표적 문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목적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이죠. 자, 그 중에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두세 개만 결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3번의 측정 가능성은 이거는 목표 선정 지침입니다. 그죠? 애간의 목표 설정 지침, 스마트, 메저러블. 바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의 간접적 개입. 자, 이거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개입에서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뉘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 홍보하거나 모금 활동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자, 조직하거나 이거 다 간접적 개입인데요. 가족을 아예 교육시키고 있는 거 이것은 직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뭐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지금 물어본 거죠? 그죠? 자, 접수를 위한 초기 면접지, 인테이크 시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이것도 이제 접수 초기 면접지에 들어갈 내용. 이거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개입 방법과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접수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우리 기관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와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 방법과 비용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지는 않죠. 그죠? 자,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서구에서 전문직 교육 과정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자, 실천의 가치와 지식은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구현되고요.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 처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이제 플렉스너가 나왔어요. 플렉스너 누구예요? 의과대학 교수였죠. 그죠? 네, 플렉스너.
그래서 우리가 실천의 역사에서요. 자, 여기 지금 밀포드 웨이도 나와 있는데 이거 1929년이죠? 자, 이거 잠깐 여기서 한쪽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우리가 실천의 역사에서요. 자, 여기 이제 COS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회 방문원이 맨 처음엔 무급이었죠? 이분들. 그러다가 유급으로 바뀌어요. 언제? 1900년도가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915년에 이 플렉스너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사업 전문직인가? 라고 하는 칼럼을 쓰면서 사회사업 전문직 아니다! 라고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직의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1917년에 사회 진단이라는 책을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집필하게 되면서 여기서 진단주의 학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29년에 미국에서 이 대공황이 있고 나서 1930년대 이후에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몇 년간 싸워요? 25년간 대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묶어버린 사람이 있죠. 언제? 1957년에 펄만 선배님께서 문제 해결 모델을 가지고 문제 해결 모델, 즉 케이스워크,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걸 묶어버려요. 하셨죠? 그리고 이 57년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57년에 그린우드가 논문을 써요.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하는 전문직 속성이라고 하는 논문을 집필하죠. 논문을 쓰면서 여기서 전문직이 갖춰야 할 속성을 제시하죠. 우리 그것도 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죠. 전문직으로서의 문화, 윤리 강령 등 있는데 자, 그린우드가 제시했죠. 1957년이에요. 연도도. 그 다음에 이제 밀포드 웨이는 1929년에 밀포드 웨이가 있었어요.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의 역사에서는 여기 1920년대부터 지금 펄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1950년대까지 전문직의 분학이라고 하죠. 전문직 분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여기 펄만 선배님 그 이후에 1960년대로 이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이쪽으로 와서 플렉스너라고 해가지고 왜 틀린 거예요 지금? 그린우드죠, 그린우드. 자, 이제 11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 중 생활시설로 구성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실천 현장 구분할 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요, 이런 문제는 그간에 우리 시험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그리고 이제 지금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특히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하죠. 그죠?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왔던 시설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 이제 이용시설. 자, 1번은 모두 다 이용시설입니다. 자, 2번은 이게 이용시설이죠? 이건 지금 생활시설이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3번은 맞는데 4번에 자활지원센터, 5번에 주간보호시설. 이거 모두 다 이용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시설로 지금 나왔던 것들 있죠?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거 지금 이용시설로 나온 거, 생활시설로 나온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셨죠?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번 답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자, 아까 윤리강령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윤리위원회가 또 나왔죠. 그렇죠? 윤리강령에서 지금 또 문제가 나온 것인데요. 한국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사회복지윤리 실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맞아요. 이것도 맞고 다 맞아요.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중 우리가 전문적 관계 실천 관계론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원조 관계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고 있는 쪽이죠. 그죠? 즉 전문적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문적 관계에서 기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술론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예술성과 과학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예술적 기반에 들어가죠. 근데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것은 진실성입니다. 자, 이 진실성도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온 거예요. 우리 기출 문제 보면 역대 기출에서 제가 진실성에 대한 설명도 그대로 자세히 해놨는데 나왔던 거고요. 자, 강점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강점 관점이든 권한 부여든 인퍼먼트든 또는 역량 강화 모델이든 모두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살리베이 또는 셀리비 이 살리베이의 강점 관점에서 병리적 관점과 강점 관점을 구분을 했죠. 셀리비가. 근데 클라이언트를 희생자로 인식한다? 이건 병리적 관점이에요. 그죠? 자, 대표적인 학자 셀리비, 밀리가 있다. 맞고요. 외상, 학대, 질병 이런 것들을 도전과 기회로 고려를 하죠. 근데 니엘에 보니까 증상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병리적 관점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가계도인데요. 자, 가족사정 도구에서 이 가계도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이건 실천 기술론의 가족사정 도구에서 그 가계도 생태도 또는 이제 생활력 도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또는 요즘 이제 생애 주기표까지 이렇게 생활 주기표 또는 생애 주기표까지 이렇게 출제가 쭉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계도 생태도 많이 나옵니다. 가계도 문제가 나올 때에는 생태도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내요. 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가족 환경까지 가게 되면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생태도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죠. 자, 16번 평가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 우리가 실천 과정론에서 접수 단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 자료 수집한 걸 가지고 사정하죠. 사정한 걸 가지고 개입 계획 세우고 개입하고 평가 종결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사후 관리까지 가죠. 사후 세션.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 하는 일은요. 보면 사후 관리 계획도 여기 들어가요.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서적 반응 다루기 해야죠. 반응 처리해야 돼요. 이 양가 감정 다루기라고 하는데 성공에 대한 기쁨과 이별에 대한 슬픔을 다뤄줘야 돼요. 뭐 진전 수준 검토나 또는 이제 결과의 안정화까지 모두 다 변화의 유지. 그죠? 근데 이제 변화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이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사후 관리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계획 수립 단계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종결 다음에 그 이후에 2개월 내지 6개월 지나고 나서 사후 세션, 즉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종결이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사후 관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종결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후 관리 계획은. 그 종결 시기를 정하는 것도 종결 단계에 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인퍼먼트 모델 또 나왔어요. 인퍼먼트 모델, 강점, 관점, 권한 부여. 여기서는 전문가 중심이 아니죠.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 실천가 중심의 개입하면 틀리죠? 나머지 모두 맞아요. 이게 맞으면 왜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오답풀이, 보충 설명, 해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맞는 문장들은 맞는 문장대로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역할을 정하고. 네. 자,
비에스텍의 관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도적 감정의 표현이랑 클라이언트와의 라프 형성을 위해 사회복사의 감정을 주의 깊게 표현하는 것이다. 의도적 감정은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일지라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긍정적 감정만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사회복사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바람직한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 개별화는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속한 집단적 특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맞아요. 자, 비심판적 태도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비심판적 태도는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객관적 심판일지라도 하지 않아야죠. 다만 평가적 판단은 가능하죠. 사회복사에. 자, 통제진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통제해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자, 사회복사의 감정을 통제해서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민감하게 관여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클라이언트가 자기 이해를 통해 부정적 감정에 직면하도록 강화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관계론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위한 면접. 자, 면접의 종류에 사정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면접, 그 다음에 치료적 면접이 있죠. 그래서 접수, 자료 수집, 사정 단계,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단계, 그 다음에 개입 단계,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 단계, 종결, 그리고 띵띵띵띵띵 사후 관리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게 되는 것은 정보 수집 면접이고요. 그런데 사정 면접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죠. 사정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서비스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실제 클라이언트로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맞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은 접수 단계에서 한단 말이에요. 서비스의 적격성 유무. 그게 바로 이제 사정 면접이에요. 치료적 면접이 여기죠. 개입 단계에서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치료적 면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입은 이건 둘로 나뉘잖아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그 간접적 개입이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이건 환경의 변화를 촉진한다. 아, 개입에서도 간접적 개입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치료적 면접도 둘로 나뉘겠는데 그중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치료적 면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관리 원칙이 나왔어요. 이거 사례관리는 뭐 항상 잘 나오는 것이고 통합성 서비스의 조정. 맞아요. 통합이라고 하는 거. 서비스를 조정한다. 자, 접근성, 아웃리치. 접근성과 관련되어 있죠. 자, 포괄성,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한다. 그죠? 포괄성 이제 여러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포괄성과 관련된 것인데 네트워크 통해서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도 이제 포괄성과 관련돼 있고 근데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서비스를 재개시켜 주는 것은 체계성이 아니라 지속시켜 주는 것이죠. 지속성이에요. 그죠? 종단적 차원에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욕구에 반응해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종단적 차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사회복사의 다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맞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5번에 보면 이 동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인행사에서 우리가 베리의 문화적인 모형 기억나시죠? 문화 동화와 문화 통합은 서로 다르죠. 문화 동화는 고유 문화를 지키지 못하고 흡수되어 버리는 걸 얘기하죠. 통합, 문화 통합이
고유의 문화, 자신의 문화들을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통합이 되어야 돼요. 동화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 자, 고유 문화를 지키면서.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을 통해서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의뢰되었대요. 핑커스 미나은의 사체계 모델. 자, 여기서 핑커스 미나은은 먼저 도움을 의뢰한 사람이 클라이언트 체계죠. 그 다음에 변화매개 체계가 있죠. 변화시킬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전문가죠. 사육사나 사육사를 고용한 기관이나 조직인데, 자, 그러면 변화매개체가 변화시킬 대상이 표적체계죠. 그리고 이때 변화매개체가 표적체계를 변화시킬 때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행동체계예요. 자, 이 넷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변화매개체계를 물어본 겁니다. 전문가죠, 변화매개체계는. 따라서 5번이 답인데요. 남편은 아니죠. 남편은 표적체계에 들어가요, 남편. 그죠? 아내가 지금 여기서 따로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에 의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경찰이 의뢰했죠. 경찰이 의뢰했으니까 경찰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핑커스와 미나은에서는 변화매개 체계는 이제 여기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행동 체계에 이제 아내, 그 다음에 이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변화매개 체계가 표적체를 변화시키는데 함께 상호작용해야 할 사람들의 뭐 친척, 이웃, 친구, 가족 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핑커스와 미나은의 사체계에서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이 컴튼과 갤러웨이의 육체계에서 보면은요, 육체계에서 보면 컴튼과 갤러웨이에서는 뭐를 추가시켰죠? 두 가지를. 전문체계하고 전문가 또는 전문체계. 그 다음에 하나 더. 의뢰응답체계죠? 의뢰응답체계예요. 자, 여기서 의뢰응답체계는 일반 클라이언트 체계하고 구분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강제로 보는 경우. 경찰이 여기에 들어가요. 의뢰체계, 경찰. 응답체계, 강제로 보내어진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죠. 응답체계에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서는. 알았죠? 지금 이제 핑커스와 미나은으로 물어봤지만, 당연히 이제 중독 치료 전문가는 당연히 여기 변화매개 체계에 들어가고요. 그대로. 자, 이 문제. 자, 생태도를 통해 알 수 없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가족 규칙입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요, 우리가, 자, 우리 이제 가족 규칙은 이제, 가족 조각, 사티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 규칙을 이제 파악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 공부하는 그 내용 중에서는 보면, 네, 이거 있잖아요, 요거. 확대가족, 이거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확대가족은 생태도에다가도 작성하죠, 이건. 물론 이제 가계도에서도 3세대 이상을 그리면서 확대가족이 그려집니다. 가족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의 관계도 표시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가계도에서도 확대가족과의 관계를 볼 수는 있지만, 그지만 이제 생태도에서 원가족과 이 확대가족과의 관계 들어갑니다. 이것도. 가계도에다가도 이건 집어넣으면 확대가족 간의 이 관계, 이것도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죠. 가계도에도. 내 생태도에 들어갑니다. 생태도에.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과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거 신개념 출제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전에 이제 이 중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요. 미시냐, 중시냐, 거시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직접 실천이냐, 간접 실천이냐 요건데 자, 근데 거시적 실천이 간접 실천이고 미시적 실천이 직접 실천이죠. 근데 이제 중시적 매조가 이게 우리 시험에 이미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당시에는 중시적 실천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미시냐 거시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렸어요. 과거 기출 문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걸 굳이 신개념 출제라고 한 것은 중시적 실천이 아예 맞게 나와졌거든요. 우리가 미시냐, 중시냐, 거시냐, 그 다음에 이제 외체계냐, 외부체계, 외체계라고 하죠.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 모델에서 체계의 구성을 그렇게 나눴죠. 미시체계의 연결망이 바로 소독체계의 연결망. 우리가 미시체계를 소독체계라고 하죠. 그 소독체계의 연결망이 바로 중간체계죠. 그러니까 미시체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미시체계들 간에 그래서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 이 중시적 실천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요. 내가 이 중시적 여기서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중시적 실천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청소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적 실천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은 이건 거시적 실천이죠. 그죠? 그 다음 공공문제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욕구를 사정했으니까 이건 미시적 실천.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하게 되면은 그죠? 프로그램 개발한 거니까 이것도 자 이건 거시적 실천이죠. 이거는. 근데 중시적 실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맞게 그것도 예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신개념 출제지만은 나머지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시냐 거시냐 이게 논점이었거든요. 여기서도 결국은 답은 이제 4번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사례관리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뭐 사례관리 문제였지만 앞서서 이제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그다음에 이제 또 사례관리의 원칙이 나왔었죠. 어떻든 직접적 간접적 개입은 그건 뭐 개입에서 뭐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실천 과정에서의 개입과도 관련이 되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사례관리의 과정인데 항상 사정 먼저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사정보다 앞서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계하고 조정했다는 건 이게 개입이거든요. 본래는 점검은 개입 안에 있는 건데 근데 개입과 점검을 구분할 거면 개입 다음에 점검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연계하고 조정했다는 것은 이게 개입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연계 조정 다음에 점검이 나와야죠. 이 점검 다음에 연계 조정이 나오면 안 되고. 알았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점검 다음에 연계 조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정 다음에 계획, 연계 조정, 점검.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5번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5문제를 전체를 풀어봤습니다. 사실 삐껴나온 문제 신개념 출제된 거 지금 한 문제였잖아요. 한 문제. 그죠? 사실상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과 관련된 것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어렵지. 그 이제 거기서는 문제가 다른 것으로 답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실천론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론, 실천기술론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온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있죠. 이거는. 그죠? 삐껴나온 게 사실상 뭐 많이 해봐야 여기서 한두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한 문제 그것도 미시 것이냐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 합격하는 공부 방법 그것은요 시행착오 없이 합격하는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 뭐냐? 그것은
역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답을 외우지 마시고,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사람은 답을 외우는 사람들이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선지를 외울 때까지 보는 겁니다. 이게 왜 맞았고 왜 틀렸고, 맞는 것은 맞는 것끼리, 틀린 것은 틀린 것대로, 그리고 맞는 예시로 나왔던 것들, 그것은 알아야죠. 아까 우리가 이제 생활시설에 예로 나왔던 것들, 또 이용시설에 예로 나왔던 것들, 알았죠? 논점, 우리의 기출문제의 선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를 듣거나 핵심 요약 강의를 듣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이론 강의를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핵심 요약 강의를 또 들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두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무 내가 이론적 기반이 없으면 기본이론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도. 근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라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혼자서 이게 잘 안 들어오면 역대 기출 문제 기출 분석 강의를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2교시 실천론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서 우리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자, 그러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